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오늘도 유튜브로 712분 정도 들어오셨고요. 콩으로도 많이 들어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월요일, 수요일은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혜연입니다. 네, 조으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으론입니다. 자, 오늘도 먼저 정치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 여성 군사 전문가를 상임선거 대책위원장으로 지금 영입을 했고 어제 이를 직접 발표를 한 것이 보도가 됐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또 배경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좀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정 교수님? 예, 물론 대선을 앞두고 많은 인물들을 영입하는 일은 그동안 있었죠. 그런데 상임 선대위원장을 외부에서 정치 신인을 발굴해서 임명한 것은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직접 소개를 한 인물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대에 참여한 첫 외부 인사인데요. 조동현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 겸 미래국방기술창업센터장입니다. 네. 30대이고요. 여성이고 그리고 우주 분야, 군사 분야 전문가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런 시도를 한 것은 크게 보면은 최근 민주당의 쇄신, 젊어지는 민주당, 기존과 다른 민주당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하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네. 두 번째로는 이번 선거에서 2030 세대가 굉장히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그렇죠. 있어요. 예. 그래서 30대를 또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서 군사 안보 분야가 또 어떻게 보면은 보수의 의제였지만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중도 확장적인 측면이라던가 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조 위원장의 양력을 좀 살펴보면은요. 육군사관학교 졸업했고 이라크 자이툰 사단 한미연합사령부 등에서 복무를 했었고 최근엔 우주 방위 산업 분야에서 민과 군을 연결하는 새 산업 전략을 연구하는 데 주력했다라고 합니다. 네. 본인의 입성 내용을 좀 들어봤는데 저는 많은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를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항공 우주 안보 분야의 기술 개발이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점은 정책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 이제 군 출신이잖아요. 예. 제복과 군복이 자랑스러울 수 있는 국가가 됐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 바람이다. 저는 이 두 번째 말에 사실 좀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워킹맘이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조 위원장이 참 재미있는 대답을 했는데 네. 워킹맘이라는 말을 민간에 나와서 처음 알았다고 하면서 일을 하는 부모는 동일하게 힘들다. 여성, 남성 각자 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들이 요구되는 사회라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계속 뉴페이스라는 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임선대위원장이라는 위치는 굉장히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또 어떤 역할을 할지 지켜봐야겠고요. 민주당에서 추가 인선이 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어떤 인물들이 들어올지도 관심사입니다. 네. 자, 조 교수가 지금 이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여성으로서 양육자로서의 정체성 또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그런 인물인데 영입 인사가 공개되면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두 분은 느끼셨는지요? 일단 네, 정치권에서 이름을 볼 수 있었던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성으로서 그렇죠. 육사 출신으로서 그리고 또 과학, 항공, 우주, 미래, 안보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대명사로 나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또 그 프로필 자체도 굉장히 대단하신 분 같아서 많은 부분을 이제 기대하게 되는데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이미 정치권에 이런 여성으로서 인재가 영입됐다라는 게 사실 이미 기존의 정치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예전보다 굉장히 많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성 정치인들이 그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 있는지 그렇게 환경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지 이번에 이렇게 물론 상징적인 의미로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이 되셨지만 네. 그분이 앞으로 얼마나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지는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도 저희가 이수정 교수의 영입에 관해서 얘기했을 때도 역량을 얼만큼 앞으로 발휘할 환경이 되겠는가 하는 의문을 주셨었는데 마찬가지 지금 질문을 주셨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 교수께서는? 저는 어쨌든
충충충충이 뭐 중진 몇 선 전직 의원 네. 이렇게 중심이 아닌 새로운 인물들을 계속 정치권에서 영입해서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시도는 긍정적이고요. 네.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수정 교수, 네. 민주당에서는 조동현 교수 이렇게 함으로써 예.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던 여성들이 또 들어와서 정치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제가 좀 두 가지를 짚고 싶은데요. 예. 첫 번째로는 선거 때마다 외부 인사를 영입할 때 어떤 사람을 하느냐,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명망가나 스펙이 화려한 인물들을 보통 그렇죠. 하죠. 그렇다 보니까 법조, 안보, 경제, 언론 분야에서 예. 정책을 쌓은 사람들이라든가 어떤 조이 말하는 경력이 화려한 분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네. 문제는 뭐냐면 경력을 바탕으로 그것이 법안으로 만들어져야지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정당과 국회의 일인데 네. 그렇게 될 수 있는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예전에 이자스민 씨를 영입을 했죠. 네.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다문화 가족 출신들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보수 정당에서 이런 인물 영입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선한 시도였거든요. 그런데 이자스민 의원이 그런 보수당에서 활동하면서 그 보수당이 같이 다문화 정책에 적극 나섰느냐 그 부분은 아쉽다는 평가가 많고요. 네. 참고로 이자스민 전 의원은 나중에 정의당에서 영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이런 좀 여러 가지 우리가 시행착오를 보면서 선거용이 아니라 계속 그 정당에서 뿌리 내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죠. 추구했던 가치가 좀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서 민주당도 문제를 짚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민주당이야말로 젠더 문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이 많이 영입이 됐었어요. 선거 예. 과정에서. 지금도 당 안에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나 사실 최근 몇 년간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이분들이 과연 정말 당내 레드팀처럼 쓴소리를 하고 이랬느냐. 네.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굉장히 부정적 평가도 많았습니다. 네. 그건 아마 정당 내에서 당원으로 살면서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딜레마에서 조금 중심을 잃은 것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네. 당내에서도 그런 점이 좀 반성이 돼야겠고요. 제가 이 문제를 짚은 이유는 조동현 교수가 군사 분야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올해 터진 일 중에서 너무 마음 아픈 일들이 군대 내에서 성폭력 문제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뭐 우주 분야도 좋고 하지만 저는 군대 내에서 발생되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현장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 그런 문제도 적극 해결하는 데 좀 앞장서시면 했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네. 부족한 점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인재 영입을 하지만 그것이 그 안에 들어가서 과연 동조화되지 않고 잘 버틸 수 있느냐, 정책과 법안으로 만들어질 수 있느냐, 뭐 이런 지금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동현 교수를 통해서 민주당이 어떤 의제, 정책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무엇이 좀 정책으로 마련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두 분 생각을 또 더 들어보죠. 일단 이재명 후보가 어제 발표를 하면서도 이제 경제 발전에 있어서 앞으로의 미래 산업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영입 인사를 밝혔는데요. 네. 이제 조동현 교수가 지금 안보, 미래 그리고 청년 분야를 담당할 것이라는 거는 명확히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예. 부분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조동현 교수를 통해서 그런 미래 산업과 관련한 정책이 제대로 된 것들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그 경쟁력을 좀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들이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조동현 교수가 영입이 됨으로써 민주당의 20, 30대에 대한 정말 명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실제적으로 이렇게 인재를 영입함으로써 상징적으로 20, 30대를 위한다. 이런 부분에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인사가 20, 30대를 위한 어떤 정책을 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를 계속해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정책으로 그것이 나와야 된다.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선거에서의 내놓는 의제들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군복이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려면 군대가 가고 싶은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전제죠. 전제. 그렇습니다. 예. 이걸 자꾸 성별, 젠더 문제에 갈라치는 한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든 남성이든 정말 자랑스럽고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어야겠죠. 그 문제를 좀 많이 해결해 줬으면 하고 네.
최근에 민주연구원에서 아마 모병제 관련한 검토 보고서가 나와서 저희도 다룬 적이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 모병제가 네. 또 여성들의 새로운 일자리 낙인 측면이라던가 우수군을 양성하는 대안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나아가서는 아마 군을 개선하고 미래 국방을 어떻게 하는지에 있어서의 또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좀 군에 관한 문제가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해결에 특히 또 방점을 더 찍어주신 것 같아요. 자, 앞으로 또 저희가 나오는 인재 영입의 문제 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정책들 저희 같이 한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지금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이 어제 이제 소액 사건 재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법 개정을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무엇이 그 안에서 문제라는 것인지 좀 쉽게 풀어 설명해 주시고 경실련이 거론한 소액 심판법 그 법에 대한 내용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조 변호사님께 좀 부탁드릴게요. 개인이나 회사 간의 금전과 관련된 분쟁을 하려면 이제 우리가 민사소송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민사소송은 이제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민사소송을 하려면 이제 비용이 들어가고요. 네. 시간도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의 특별법 격으로 소액사건 심판법이 있는데 이 법에서는 대법원 규칙에 의한 금액 그러니까 소송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사건은 네.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이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 번만 변론 기일이 열리고 바로 종결이 되고 판결도 즉시 선고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민사소송으로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뭐 6개월, 1년 그렇죠. 걸리는 것이 판결 받기까지 이 소액 사건 심판법으로는 2, 3개월밖에 안 걸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흐름은 뭐냐면 사건이 그만큼 큰 금액의 사건이 아니니까 신속한 재판이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하면서 재판 과정을 이제 간소화해서 빨리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당사자들 입장에서도 분쟁이 빨리 끝나니까 좋고 네. 법원에서도 이제 업무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 수 줄어드는 있으니까. 건데 네. 이런 편의를 주는 것과 동시에 이제 소액심판 사건법에는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따로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결문이 이제 나오는 것을 보면 소액사건 심판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만약에 원고가 어떤 소를 제기를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딱 이 두 줄만 판결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패소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 판결이 내가 뭐 때문에 졌는지 그렇죠. 이유를 알 수가 없고요.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기는 사람도 내가 뭐 어떻게 해서 이겼는지 이 부분을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 법에는 재판받을 권리가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재판받을 권리가 단순히 그냥 판결문만 받는 그렇죠. 권리가 아니라요. 내가 어떤 제대로 된 내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판결문을 받을 권리가 보장이 돼야 헌법상 정해져 있는 재판받을 권리, 뭐 재판 청구권 이런 것들이 내가 보장이 되는 건데 네.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소액 사건이 일반 민사소송에 있어서 70%를 넘게 차지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대부분의 민사소송이 이렇게 판결 이유를 알 수 없는 판결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금액적인 문제인데 그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사실 일반인들이 거의 평생을 모아서 3천만 원 모았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연봉 수준을 넘는 금액이 그렇죠. 3천만 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에 의해서 3천만 원 이하의 사건은 소액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에 의해서 이 금액이 정해지도록 되어 그 있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것이. 예. 네. 그렇게 본다면 이제 대법원 규칙이 얼마나 국민들의 합의를 가지고 이런 금액을 설정한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3천만 원 이것을 소액이라고 보자 이거예요. 예. 그러면은 3천만 원 뭐 이하니까 소액이지만 그 소액 사건 중에는 복잡한 사건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단순한 사건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단순히 그런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금액으로 끊어서 뭐 이유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과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 보장받을 수 건가요? 있는 상황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실련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기준인가 그리고 이 법정으로까지 갈 때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그걸 단순하게 이유도 밝히지 않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는 또 그들 입장에서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문제는 있어 보이는데 개정 필요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판사가 뭐 부족해서 그렇다 뭐 이런 지금 이야기들도 보도에 나오고 있고요. 어떤 점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두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죠. 정 교수님께서 먼저. 일단 경신련에서 소외심판사건법과 관련해서 지적을 한 것은 3천만 원이 간 소액인가라는 질문인데 저도 이게 과연 그러네요. 소액인가 싶어요. 예. 저도 법조 취재할 때 500만 원 관련 재판을 패소한 분들을 법원 앞에서 땅을 치고 우는 것을 봤는데 이 500만 원 버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겠죠. 10년 걸렸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게 정말 목숨 같은 돈이에요. 그래서 네. 해외 사례를 살펴보니까 독일은 소액 사건의 기준이 82만 원. 82만 원. 예. 사실은 뭐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뭐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굉장히 높다라고 다시 볼 수도 있는 거고 네. 절대적으로도 그렇고요. 일본은 610만 원이고 소액 사건 기준이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는 대법원 규칙인데 해외는 대부분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한번 손해 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저는 판사 증언에 대해서는 반드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 제가 재미있는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서울중앙지법에 굉장히 유명한 판사님이 계셨어요. 판결도 잘하고 옆에 있는 판사들하고 사이도 좋고 일도 잘하고. 근데 이분의 별명이 무엇이었을까요? 모르겠네요. 괴물입니다. 그런 이 분이 말은 뭐냐? 없다는 거죠. 네, 이런 인물은 몇천 명 중에 한 명밖에 나올 수 없다. 정상이 지금 뭐냐? 아니다. 정상이 아니다라는 네. 거예요. 대부분의 판사들이 과로에 시달리고 이걸 좀 판결에 정성을 쏟고 싶어도 밀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소액사건 심판은 더더군다나 그냥 흘러가게 판사들이 되는. 흘려보게 되는 예. 거죠. 그래서 판사 증언에 대해서도 반드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법 개정안도 뭐 발의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빨리 돼야겠죠. 소신껏 하려면 아무래도 시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료를 검토하는데도. 네, 예. 맞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3천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일반인들이 법원에까지 가서 어떤 판단을 받겠다라는 것은 단순히 법원이 누구 손을 들어주냐 이 문제가 아니라요. 네. 내가 이 당사자랑 해결이 안 되니까 법원에 가서 그렇죠. 내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들어보겠다 하고 이제 판결을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를 내려주지 않고 판결문만 그냥 띡 하고 준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돼버린다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항소를 하고 싶어도요. 어떤 부분이 내가 틀려서 항소를 하는지도 사실 모르게 돼요. 사실 이 항소는 3천만 원 할 수 있나요? 항소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내가 그 이유에 대해서 왜 항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니까 1심 판결을 받아봤자 내가 제대로 된 1심을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게 되는 문제가 또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소액사건 심판 같은 경우에는 항소율이 4% 정도밖에 안 돼요. 일반 민사 같은 경우는 항소율이 한 22.3%로 나오고 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액사건 하시는 분들은 사실 소액이니까 변호사 비용도 부담이 돼서 혼자 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판결문을 받아도 이유를 모른다면 또 항소를 해봐야 내가 또 질 수 질 수 있으니. 있다. 그러니까 예. 항소를 아예 포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금액 같은 경우 조정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예. 아까 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판사님들이 업무가 과중한 건 사실이에요. 지금 소액사건 심판 같은 경우 일반 민사소송의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 소액사건 담당 판사가 올해 10월 26일을 기준으로 지금 199명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전국에? 그렇습니다. 예. 전체 법관의 6%가 아까 민사소송의 70%를 담당하는데? 담당하는데 네. 전체 법관의 6%가 이 70%를 다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그 판사님들한테 다 뭐 판결 이유 자세히 써라. 할 이건 수도 사실상 없는 할 거군요.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금액적인 부분 그리고 판사 수에 대한 증언 문제가 뒷받침돼야 국민들이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무엇보다 너무 억울하실 것 같은데 뭐 정 교수님께서 한마디 더 덧붙여 주신다면? 올해 2월에 처음으로 법원 차원에서 이런 공개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한 뭐 설문조사나 이런 것도 보면은 한 52% 정도가 직무수행으로 번아웃, 탈진을 경험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판사님들이 정성을 갖고 판결문을 쓰고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을까가 반드시 증언돼야 되고요. 법관 증언에 대한 법률이 11월 4일 날 이탄 의원을 비롯한 30인의 제안으로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국회에서 빨리 좀 논의를 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이런 문제가 좀 개선돼야 될 것들 저희가 또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픽 조으론 변호사 전혜영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은실의 뉴스브런치 1부 마치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